안녕하세요. 2022년 가맹거래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재료는 제품의 생산 시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말한다. 2번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외주로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3번 반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을 말한다. 4번 소모품은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 부품과 수선 용구를 말한다. 5번 제공품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네, 답은 5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공품이라는 것은 공정에 있는 품목을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있는 생산 중인 제품을 의미하는 거지 뒤에 설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1번 선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먼저 받은 거예요. 예, 선수. 먼저 받은 건데 왜 먼저 받은 거냐면 내가 나중에 용역을 해줄게 또는 뭐 재화를 제공해줄게 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먼저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것은 내가 대신 내주기 위해서 미리 받은 거. 그러니까 그 원천세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매입 채무, 예, 매입 채무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바로 요 매입 채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상거래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매입 채무는 상거래와 관련돼 있고요.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채무, 그걸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5번 장기 차입금, 예, 차입금인데 상환 기간이 오래 있는 거, 장기적.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음 3번 주식회사 가맹에 2002년 2000X2년 기초 선급 보험료가 25,000원이고 기말 선급 보험료가 36,000원이며 2000X2년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가 165,000원이다.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역시 공식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먼저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요. 일단 선급보험료가 있어요. 예, 기초에 선급보험료가 있을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선급보험료는 먼저 지급한 보험료가 돼요. 근데 거기에 뭘 더해 줄 거냐면 단기 지급하게 되면 단기 이제 현금 지급하면 선급보험료가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선급보험료의 잔액이 되는데 이 중에 쭉 쓰다가 나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건 비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빼주냐면 기말 선급보험료를 빼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료 보시면 기초선급보험료가 25,000원으로 주어져 있고 단기 지급 보험료가 165,000원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기말 선급 보험료가 3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지금 이쪽이 19만 원에서 36,000원을 빼주니까 15만 4,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 15만 4,000원이 돼요. 다음 4번 주식회사 가맹은 2000X2년 2월 1일에 사무실 임차 계획을 체결하고 보증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 역시나 거래한 그 분개하면 일단 차변은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금이란 자산이 1,000만 원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보증금이란 자산은 증가했고요.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 회계 자료이다. 주식회사 가맹의 2000X2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액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주어져 있냐면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기초 상품 재고, 기말 상품 재고, 단기 상품 매입, 매출 총이익이란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와 얘는 불필요한 자료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출 총이익이 들어와 있는데 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먼저 이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할까요?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를 빼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자료 보시게 되면 기초 상품 재고가 15,000원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20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지금 15만 원에서 15,000원을 더해주면 되니까 16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매출액 원가 구했고요.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10,0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액 얼마일 거예요. 17만 5천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5번 문제 정리하셨고요. 다음에 6번 회계 개정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에 뭐는 제외가 되냐면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다고 다 유형자산인 건 아닌 거고요. 이제 형태가 있는 것 중에 재고자산과 당좌자산 같은 걸 제외한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의 보유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판매 목적이라면 이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구입가격만 포함되고 유형자산의 운송비, 설치비 등의 부대 비용은 제외된다. 그렇지 않죠. 취득 원가에는 순수한 취득 원가에다가 부대 비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2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모든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요.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 역시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4번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매 회계 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 되죠.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 되고요. 다음 5번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매 처분 시점에 장부 가액과 순매각 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7번 광고와 판매 촉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시면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 신장이지만 판매 촉진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 변화이다. 이 문장 일단 뒤에 빼고요.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 신장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상으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와 판매 촉진을 비교하는 거고요. 광고와 판매 촉진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판매 촉진은 광고에 비해서 매출 신장이 더 중요하고요. 광고는 판매 촉진에 비해서 소비자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는 매출을 신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 취지에서는 광고와 판매 촉진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 변화이고 판매 촉진의 기본 목표는 매출 신장이다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경영학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기들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경영학 공부하실 때 OX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공부법은 사실 없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2번 광고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 촉진은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역시 상대적으로 좀 보면서 보기들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3번 광고는 브랜드 관련 기억 증가의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 촉진은 판매 즉각적인 증가 효과를 추구한다. 4번 광고는 간접적이고 보통 수준의 단기 이익에 공헌하지만 판매 촉진은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단기 이익에 공헌한다. 5번 광고는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지만 판매 촉진은 타사 브랜드 애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한다.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음 8번. 제조업체의 마케터가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점 중 소유 효용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유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소유하기 더 쉽게끔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할부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1번 유통 경로가 축소되어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2번 소비자가 상품을 원할 때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3번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4번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5번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예, 답은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소유 효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할부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할부제도가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시불로 구입할지 할부제도를 이용해서 구입할지 그런 구입의 형태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소유 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9번 진실의 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 소비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번 고객이 기업의 광고를 볼 때도 발생한다. 2번 대형 항공사와 중소부품업체 연간 고객 접점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3번 잘 관리된 진실의 순간 활동은 열악한 기술적 품질의 부정적 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4번 표준적 기대, 경험 손상 요소, 그리고 경험 강화 요소가 진실의 순간 영향 분석에 활용된다. 5번 안내원, 경비원, 전화 교환원 등의 접객 태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실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계셔도 그냥 문장상에서 정답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대형 항공사와 중소부품업체의 연간 고객 접점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0번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한 사업 전략 분석 기법이다. 2번 절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 게임 끝났죠. BCG 매트릭스는 절대적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번 사업부의 분면 위치는 시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 4번 시장 성장률은 사업 매력도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로 측정한다. 5번 각 4분면의 사업부 명칭은 퀘스천 마크, 스타, 캐시카우, 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절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현 때문에 10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11번 주식회사 가맹은 성별에 따른 제품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케팅 조사를 위한 올바른 분석 기법은 1번 선형회계 분석, 2번 분산 분석, 3번 요인 분석, 4번 교차 분석, 5번 두 모집단 T 분석 들어가 있고요. 이 형태 뭐로 보시면 되냐면 4번 교차 분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1번 문제 그냥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다음에 12번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케팅 전달 매체는 파편화되기보다는 통합화되었다. 2번 대원칙은 각 매체의 믹스와 서로 다른 매체의 메시지 통합이다. 3번 디지털 마케팅의 출발은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촉발되었다. 4번 사용 기계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다. 5번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수단은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이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마케팅 전달 매체는 통합화된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여기서 얘기하는 파편화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양화의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케팅 전달 매체는 통합화되기보다는 파편화되었다라고 써야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원가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원가 중심적이라는 거는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경쟁 입찰 가격 결정 방법, 2번 부가가치 가격 결정 방법, 3번 시장 가치 가격 결정 방법, 4번 목표 이익 가격 결정 방법, 5번 항시 저가 가격 결정 방법.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 이익 가격 결정 방법 말 그대로 뭘까요? 원가가 있고 그 원가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해준 것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법이다. 2번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3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내부 수익률 맞는 거고요. 이걸 결국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가 0으로,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상호 배타적 투자한 평가 시 내부 수익률법과 수년제 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서로 일치한다. 얘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투자안이나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면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의사결정 결과는 일치해요. 하지만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5번 수익성 지수가 1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는 0이 된다.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분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1이 된다면 결국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년제 가치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성립하여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A와 B의 기대 수익률과 베타는 다음과 같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하면서 A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베타 값, B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베타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구하게 하냐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하면 역시나 자산 그러니까 A에 대한 그 전에 요거보다 일단 증권시장선에 대한 것부터 잠깐 보시면 되죠. 증권시장선 이야기할 때
특정 자산의 A라는 자산이 있을 때 특정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와 베타값의 곱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죠. 물론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 또는 위험 프리미엄 또는 시장 프리미엄 뭐 이런 어떤 프리미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A와 B니까 시계 두 개가 생길 겁니다. 먼저 A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10% 0.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은 지금 자료상으로 없으니까 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도 없으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5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자산 A의 증권 시장선의 식이 돼요. 그 다음에 자산 B 보시게 되면 0.2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이제 똑같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를 빼준 거를 베타가 1.5에 곱을 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계 두 개고요. 미지수가 무위험 이자율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두 가지가 되니까 식 두 개로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무위험 이자율 구할 수 있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푸시면 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5%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6번 특정 자산을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문제 어렵지 않죠. 1번 주식, 2번 채권, 3번 옵션, 4번 스왑, 5번 선물. 답은 3번 옵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17번 자본예산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흐름은 증분 기준으로 측정한다. 2번 매몰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번 기회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한다. 4번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지출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5번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만 배당금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되고요.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이라는 것은 뭐에 반영이 될까요? 할인율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자본예산에서 현금 흐름의 추정에서는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은 현금 유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을 현금 유출에 포함시킨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18번 주식회사 가맹은 당해연도 말 주당 1,50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배당금은 매년 10%의 성장률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식회사 가맹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주식의 자본 비용은 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뭐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뭐가 있는 경우냐면 성장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연금액을 할인율과 성장률의 차이로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보세요.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C 연금액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배당액 1,5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율은 지금 자본비용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계산한 게 얼마가 되냐면 10,000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충족시키는 요 아래 값을 구하시면 되고 역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분자가 1500이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15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분모가 0.15가 되기 위해서는 0.1이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얼마가 될 거냐면 0.25가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19번 상호 베타적 포트폴리오인 A, B, C, D, E의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 편차에서 각각 A, B, C, D, E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고요. 평균 분산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하며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가정할 경우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대 수익률 보시게 되면 일단 C와 E가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 당연히 위험의 크기, 표준 편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표준 편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C가 8%, E가 10%니까 C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D와 D 사이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똑같냐면요. 위험이 똑같아요. 그럼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률은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수익률은 크면 클수록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D와 D 사이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냐면 수익률이 더 큰 D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D와 C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지배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효율적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역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5개 중에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A와 B와 C가 돼서 1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0번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토마스의 갈등 해결 전략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거 그림 하나 떠올리시면 얘기는 되죠. 무슨 얘기냐면 토마스의 갈등 해결, 갈등 관리 방법 보시게 되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전략을 모두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랬을 때 둘 다 낮은 경우를 회피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신에 대한 관심만 높은 경우를 경쟁 전략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만 높은 전략을 수용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 둘 다 높은 전략을 협력 또는 통합 전략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타협 전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 다시 돌아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크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는 것은 수용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1번 균형 성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균형 성과표에 4가지 균형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1번 외부 지표와 내부 지표의 균형, 2번 원인 지표와 결과 지표의 균형, 3번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의 균형, 4번 개인 지표와 집단 지표의 균형, 5번 재무 지표와 비재무 지표의 균형 들어가 있고 역시나 이제 아마 혹시 실전에서 이제 고민하셨을 때 2번과 4번을 가지고 고민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4번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역시 이제 선행, 과거 지향이냐 미래 지향이냐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원인 지표와 결과 지표의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톰슨의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톰슨은
1번 기술 복잡성, 2번 과업 다양성, 3번 과업 정체성, 4번 분석 가능성, 5번 상호 의존성. 예, 톰슨은 5번 상호 의존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잠깐만 좀 보시면 기술 복잡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우드워드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업 다양성과 4번에 들어가 있는 분석 가능성을 가지고 기술을 구분했던 사람은 페로우라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과업 정체성이라는 것은 직무 특성 이론에 들어가는 하나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2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3번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파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고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뭐 사실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태업, 2번 보이콧, 3번 피켓팅, 4번 직장 폐쇄, 5번 준법 투쟁. 답은 3번 피켓팅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24번 조직 시민 행동에서 조직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1번 예의 행동, 2번 이타적 행동, 3번 공익적 행동, 4번 양심적 행동, 5번 혁신적 행동 들어가 있고 답은 3번 공익적 행동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25번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역시 작동적 조건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작동적 조건화 이론이 발전된 게 강화 이론이고요. 결국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가 되냐면 강화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소거, 2번 처벌, 3번 대리적 강화, 4번 긍정적 강화, 5번 부정적 강화. 답은 3번 대리적 강화가 아니죠. 소거와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26번 진성 리더십에 진정성 리더십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거고요. 일단 내용 잠깐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실 또는 거짓 없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성 리더십을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심리 자본이라는 것이 있고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조직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뭐가 생겨나냐면 자아인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이 자아인식의 결과로 리더의 자기 규제적 행동이 생겨나는 것이 진성 또는 진정성 리더십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어진 5개 기억, 자아인식, 니은, 정서적 치유, 디귿, 관계적 투명성, 리을,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미음,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 중에 4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 5개 중에 하나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서적 치유, 뭐 정서적 치유라는 거 얘기할 만한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치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6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7번 포터의 가치사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이제 구매 활동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생산 활동이 올 거고 생산 활동 다음에 물류 활동. 물론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부 물류라고 표현하고 이걸 외부 물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사후 서비스 활동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2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7번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28번 주식회사 가맹에
지난달 A 품목 예측 수요가 2,200개이고 실제 수요가 2,100개일 때 2,100개로 나타났을 때 지수평활법으로 이번 달 수요를 예측하니 2,180개가 되었다. 이때 사용한 지수평활 계수는 이라는 거고 역시나 지수평활법에 의한 수요 예측 공식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면 지수평활법은 FT 플러스 1은 알파 곱하기 D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FT라는 식을 쓰기도 하는 거고요. 요거 잠깐 조정하면 F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FT 플러스 알파 곱하기 DT 마이너스 F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요. 아래식이 훨씬 편하세요. 예, 그래서 아래식 가지고 보시면 지금 FT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2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DT가 2,100개, FT가 2,200개라는 사실을 자료상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했더니 얼마냐면 2,180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2,200개에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0.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8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9번 제조기업의 능력 계획에 비해 서비스 기업의 능력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기업이고요. 1번 서비스 위치, 2번 높은 수요 변동성, 3번 서비스 능력 가동률, 4번 서비스 시간, 5번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가 불가능하냐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29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0번 식스시그마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의, 측정, 개선, 분석, 통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 식스시그마 방법론은 D 마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D가 정의, M이 측정, A가 분석, I가 개선, C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 순서가 개선과 분석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2번 품질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경영 철학으로 정성적인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예, 식스시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통계적 품질 관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도구가 아니라 정양적인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식스시그마 품질 수준은 100 DPMO이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한 DPMO는 100만 기회당 결점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그 식스시그마에서 품질 수준을 얘기할 때 그 DPMO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DPU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DPMO니까 DPMU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DPM5로 측정되던 DPMU로 측정되던 100만 달러 얘기했을 때 3.4 ppm이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DPMO가 아니라 3.4 DPMO라고 써야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식스시그마는 기업이 원하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원하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의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식스시그마는 무결점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5번 식스시그마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얘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31번 수요와 리드타임이 일정하다면 재주문점은 이라고 하면서 단 연간 수요의 작업 일수는 250일이다 하면서 연간 수요가 10,000개,
1회당 주문 비용이 5만 원,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1,250원, 리드 타임이 7일, 제품 단가가 15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다 쓰시는 거 아니라 이 중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재주문점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주문점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하루에 필요한 소요량에다가 리드 타임을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일간 소요량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뭘 가지고 구하게 되냐면 연간 수요와 작업 일수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결국 한 1년에 만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작업 일수가 모두 며칠이냐면 250일이 되는 거니까 하루에 40개씩 사용한다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하루에 40개씩 써야 되는데 리드 타임이 7이니까 그걸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40 곱하기 7일을 한 값이 이 문제의 재주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1번 문제 정답 3번 280개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다음 32번 재고 회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재고 회전율이 뭔지에 대한 것부터 정리하셔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회전율을 구하는 것은요. 항상 회전율을 구할 때는 분자에는 매출액이나 매출 원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오냐면 회전율 앞에 써져 있는 게 와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재고분의 매출액 또는 평균 재고분의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재고 회전율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재고 회전율을 높이면 얘가 높아진다네요. 재고가 늘어나 현금성 자산의 소요가 증가한다? 아니죠. 지금 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평균 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재고 회전을 높이면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거고요. 재고가 줄어드니까 현금성 자산의 소요가 감소한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32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면 2번 재고 회전율을 이용한 재고 수준 평가 방법 중 하나는 업계 선두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 것다고 넘기시면 되세요. 3번 재고 회전율은 연간 매출 원가의 연간 평균 총 재고액을 나누는 값이다. 이미 여기서 얘기해버렸죠. 매출 원가를 쓸 수도 있고 매출액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출제자가 매출액 주면 매출액 넣으시면 되고 매출 원가 주어지면 매출 원가로 계산하시면 되세요. 4번 매출 원가 계산 기준은 제품의 판매 가격이 아닌 제조 원가이다. 5번 총 자산 중 재고 비율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 제조업보다 높다. 다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3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3번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표 2번 변동의 공통 원인과 이상 원인을 구분하는 도표 3번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정리 도표 4번 중요한 원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도표 5번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 기능, 아이디어 상호 관련 도표 들어가 있고 이 관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본 검사 또는 표본 조사의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량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관리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느낌을 가지고 보기 5개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걸 보게 되면 불량 발생과 관련돼 있던 것은 불량 발생의 원인과 관련돼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불량 발생의 원인은 공통 원인과 이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3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33번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34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26000이다. 2번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3번 ISO 26000은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된다. 4번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에서 CSR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얘기하는 CSV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 가치 창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S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느낌상으로 일단 유추해 보시면 공유 가치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어느 쪽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공유 가치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면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공유 가치 창출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5번 CSV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지역사회,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3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35번 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빅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형을 활용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NoSQL이라는 것과 HBase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과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 3번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통합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다. 4번 빅데이터를 확보, 저장, 분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5번 빅데이터는 기존의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 문제 없죠. 그래서 35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6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 2번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 3번 데이터 프로그램 간 독립성 유지, 4번 데이터의 공유 촉진, 5번 데이터 접근의 복잡화, 혹시 느낌상으로 다 확 갈라지시죠? 5번 데이터 접근의 복잡화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이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37번 전자상거래 수익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야. 이 문제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기억 제휴 수익 모델은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그냥 이거 어차피 대부분 처음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휴 수익 모델 말 그대로 뭔가 제휴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제휴 수익 모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거래 수수료 모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구독료 수익 모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일정 기간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구독한다는 거니까 일정 기간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디귿 판매 수익 모델은 제품, 정보,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크게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리을 광고 수익 모델은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특별한 서비스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예, 이것 역시 지금 광고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설명은 뭐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 역시 판매 수익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니은과 디귿이 되니까 3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38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의 2가지 기본적 구성 요소는 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1번 기술적 CRM과 분석적 CRM, 2번 운영적 CRM과 분석적 CRM, 3번 기술적 CRM과 전술적 CRM, 4번 운영적 CRM과 전술적 CRM, 5번 운영적 CRM과 기술적 CRM 들어가 있고요. 네, 그냥 2번 운영적 CRM과 분석적 CRM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38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9번 기업의 정보 보안 취약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 2번 더 작고 빠르고 저렴해진 컴퓨터와 저장 장치, 3번 국제적 범죄 조직의 사이버 범죄 진출, 4번 점점 복잡하며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5번 관리적 지원의 부족. 답은요? 1번 되겠죠. 다시 문제 보시면 정보보안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이라면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9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40번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업 환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 결합, 보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사결정 응용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워드 드레스너가 사용한 것은 1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2번 비즈니스 빅데이터, 3번 비즈니스 지식, 4번 비즈니스 공학, 5번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답은 1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2년 가맹거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